안녕하십니까, 김성용 기술사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죠? 시험이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답들이 없으신 걸로 보면은 별로 불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잠시만요. 일단 오늘 저하고 1교시하고 2교시에 관련된 기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본 강의에 앞서서 사전에 오늘 그러면 기술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측면에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다양한 측면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영상이 아마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그러니까 기술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관계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풀이 및 기술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는 다 보고 계시죠? 1교시부터 일단 4교시까지 문제를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오늘 본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그 110일의 시험 문제는 보시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 CDMA 2000 EVDO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EVDO는 2007년, 8년, 9년, 10년 이때 공부할 때 현재의 이동통신 방식과는 다르죠. IS95 표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어떻게 보면 현 작금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울러 몇 번째 문제였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RSCP 같은 경우는 3G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현재 시스템이 3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본 회차에 이동통신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께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그 현재 이동통신 기술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소 현 시점이 아니라 다소 앞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께서 현업을 하셨었을 때 시점에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수의 수험생 분들께서 각 교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서 조금은 황당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3문제 중에 10문제만 푸시면 되죠. 6문제 중에 4문제만 푸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각 교시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교시를 보시면 SHVC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이제 HVC라고 해서 고효율 영상 압축 기술이죠. H.265라고 하는데 이제 스케일러블이라는 게 앞에 붙었어요. 이 녀석은 UHD TV 쪽에서 이제 LDM이라고 해서 UHD 방송하고 HD 방송하고 동시에 전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영상의 압축률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자, 두 번째 문제인 노마 같은 경우는 5G, 그러니까 뭐 향후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기술이 OFDMA 방식이었다면 이제 노마 방식으로 전환이 돼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이동통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같은 이동통신 출제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마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출제된 문제가 맞죠. 근데 애석하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EVDO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기 하기보다는 이동통신 전체를 좀 아우러서 출제를 했다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얘는 사실 ICT 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 챕터가 어디다, 뭐 예를 들면 TCP/IP입니다, 홈 네트워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가 애매해요. 특히 예전에 이제 ITS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학원에서 이번 110일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톨링이 뭡니까?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있죠. 시속 30km 이하로 가야 되는, 그리고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가 그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저감하면서 추돌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겠지만, 차세대 그러니까 요금 징수 시스템, 그 관련해서 지금 출제자가 ETCS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출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이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라서 아마 잘 푸셨을 거예요. EDFA.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이 앞에 차인 110회 때 관련된 프로토콜 문제가 나왔었죠. 뭐 MQTT라든지 코앱이라든지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연이어서 코앱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술형으로 아마 제 기억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를 단답형으로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러니까 학습이 돼 있으시면 뭐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가 EDFA 광통신을 물어봤는데, 여섯 번째 문제도 OTDR 광통신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겠죠. 이동통신과 광통신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출제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OTDR은 물론 이제 OTDR 단위 기술 하나 가지고, OTDR은 뭡니까? 사실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측정 장비잖아요. 이 측정 장비가 어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산란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로의 고장 지점 아니면은 그 반사파에 의해서 뭐 dB 감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풀이는 보시면 그 OTDR의 화면, 그리고 리플렉션에 의한 어느 고장 지점, 고스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제가 문제풀이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출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의미를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라는 건 일회성,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IS-95 기반의 기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모든 내용의 범위를 학습하기 위해는 이 정보통신이라는 범위, 그러니까 기술이 스콥이 너무 크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학습의 범위, 그리고 학습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는 뭡니까? 또 이동통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RSCP를 아느냐, IO분의 EC를 아느냐, 이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 구간의 무선 품질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3G 쪽에서는 RSCP지만 뒤쪽에 이제 LTE 쪽에 그 무선 구간의 품질을 확인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위성통신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유추를 할 수 있죠. GPS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성통신에 관련된 전문가께서 또 출제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조심스럽게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110일의 시험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출제위원들 간에 어느 챕터에서 조금씩 내보자 라고 사전에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위성통신의 트랜스폰더는 아마 서브노트에 정리가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할 때 제 서브노트에는 트랜스폰더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폰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 문제가 차후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죠. 다만 이 트랜스폰더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향 주파수를 변환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출제를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9번째 문제였죠. 정보통신 공사업에서 정보통신 설비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는 정보통신 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이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죠. 예외 범위도 이제 물론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관련법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 외에, 자, 문제를 잘 보세요. 기술사의 업역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감리, 업역이죠. 그런데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를 모른다라고 하면 기술사로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다분히 기술사로서의 어떤 준비 내지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정보통신 기술사의 업역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 그리고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떤 지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범위라든지 업무의 역할, 범위, 이런 부분은 최소한 기초적으로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번째 문제는 뭡니까? 다단 증폭기에서 저자분 주폭기가 필요한 이유. 전통적인 문제였어요. LNA, HPA 관련해서 왜 다단 증폭기에서 저자분 주폭기가 필요하며 초단에 이제 LNA, 고성능의 LNA를 쓴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잘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1번째 문제는 뭡니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시고 와서 좀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MBC죠. MBC에서 하는 CSI 과학수사대에 보시면 그 수사관들의 옷 뒤에 보면 포렌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학적인 측면의 용어인데 앞에 디지털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고의적으로 파괴를 했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고의적인 어떤 파괴를 했는데 걔를 복원시켜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번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보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도 결부가 되겠지만 사실은 정보 처리 쪽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푸신 분도 계시고 못 푸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12번째 문제는 1교시에서 뜨거운 감자 CDMA 2001X EVDO. EVDO가 뭡니까? 상하향 대칭이 아니었죠.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킨 거였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EV, DV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내가 만든 영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도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죠. 이동통신 기술이. 물론 다운로드. 그렇다 보니까
80일의 시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스몰셀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굉장히 작은 셀 커버리지 내에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의 크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 교시 문제였죠? 2교시 3번 문제에 보면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소형 셀에서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모든 문제들이 거의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 다운로드에 포커싱이 된 기술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동통신의 표준화 기관 3GPP와 3GPP2가 있었죠. 이제 EVDO 같은 경우는 3GPP2에서 표준화를 했던 거였었죠. 그런 기술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13번째 문제는 댄스 햇넷이에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살펴봤을 겁니다. 공부 학습들을 하셨을 텐데 UD 햇넷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울트라 댄스 햇넷으로 학습을 하셨을 텐데 이제 거기서 조금 바꿔서 댄스 햇넷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 이제 댄스가 뭡니까? 고밀도. 그러니까 햇넷은 뭐죠? 아까 서술형에서도 살펴봤지만 셀이 작아지면서 매크로 셀 내에서 스몰 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이기종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고밀도화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교시 3번 문제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댄스 햇넷에 대해서 1교시 마지막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1교시를 가만히 보니까 영상통신, 이동통신, 광통신, 자, 무선 분야,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IoT와 ICT 융합 분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통신 이론이라든지 데이터 통신 이런 쪽 문제는 출제가 안 됐네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문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 1교시는 다분히 제가 보건대 이동통신과 어디? 위성, 광 이런 쪽 종사하시는 분께서 내지는 그쪽 챕터에 치중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교시가 딱 끝나면 모여서 이렇게 또 1교시 시험 잘 봤어 이럴 게 아니라 2교시, 3교시, 4교시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지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셨어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2교시, 3교시, 4교시가 관련된 문제들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1교시만 가지고 판단을 못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1교시 시험을 딱 보시면 요번 회차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교시는 2교시도 조금 그랬어요. 1번에 첫 번째 문제 뭘 물어봤습니까? 인터넷 QS 보장 구조에 대해서 인트섭하고 D섭을 물어봤어요. 사실 저희가 물론 이제 정규 과정, 심화 과정 그리고 멘토반에서 학습을 할 때 근자에 그러니까 최근의 인터넷 QS 확보 기술은 뭡니까? MPLS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딥서브, 그 IP 헤더에서 타입 오브 서비스 쪽에서 이제 디퍼런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트섭, 딥섭은 좀 예전 기술이다라고 이제 학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인트섭, 딥섭을 물어봤네요.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쪽에 1교시 쪽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인트섭, 딥섭에 대해서 비교 반드시 후속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인터넷 QoS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공도면 작성 시 기준사항을 기술하시오. 예, 엔지니어링 문제네요. 실시 설계 시공도면.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물어봤죠? 실시 설계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시공도면을 작성할 때 기준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예. 그거 놓치시면 안 되죠. 근데 뭘 할 때?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때. 그럼 통신망에 대한 디파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통신망은 사업자가 구축을 하는 그러니까 ISP를 기반으로 한 백홀도 그 범주 안에 들겠지만 지자체 자가망도 그 범주 안에 들겠죠. 외려 기술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자체 자가망이 오히려 더 크겠죠. 그러면 통신망만 놓고 보면 통신망에 들어가는 다양한 계층, 인터넷 네트워킹이라고 하겠죠. 다양한 장비들을 열거할 수 있을 테고 통신망은 이중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링형으로 할 것이냐 뭐 다양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아니면 구축 방향들이 아마 설정이 될 테고 걔를 기준으로 할 때 시공도면을 작성할 때 뭘 고려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푸셨다면 괜찮은 문제 풀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소형 셀에서의 간섭 형상, 스몰 셀에 관련된 문제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거는 앞서 1교시에서 말씀드렸지만 1교시 13번에 댄스 햇넷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통신의 트래픽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동일 셀 커버리지 내에서 더 고효율, 고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이 작아지다 보니까 셀 간의 간섭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는 뭡니까? 스마트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스마트카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융합에 관련된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이번 문제에도 4차 산업혁명을 묻는 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에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들게 되는데 스마트카도 약간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뒤쪽에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보안 위험 요소는 중요하죠. 정보통신 기술이 진일보하면서 동시에 양면,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교시에서도 봤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이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따라오겠죠. 스마트카만 그러겠습니까? 스마트 그리드. 그렇죠?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죠. 스마트 빌딩.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죠. 앞에 스마트가 붙으면 무조건 보안이 따라와요. 스마트 시티. 보안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GPS 치기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의 포커싱은 GPS가 아니에요. 뭡니까? S바스였잖아요. S바스를 어디서 써요? 항공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지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 보정 기술을 해주는데 누가 쓰는 거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분히 GPS의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뒤에 S바스하고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를 이용해서 위치치기를 정밀하게 하는데 항공 분야인 경우에는 GPS, 그러니까 3점 치기를 기반으로 한 GPS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S바스다.
문제에서 보면 S바스 도입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뭐 절차상으로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 문제풀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문제, 모바일 IP의 마이크로 이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자, 모바일 IP는 모바일 IP 버전 4에서 뭐 홈 에이전트, 포린 에이전트 해서 모바일 IP 이동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 이동성이라는 거는 그 이동 범위가 마이크로 좁아졌다라는 거죠. 이 좁아진 이동 범위 안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풀기가 그렇게 꼭 녹록치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1교시, 2교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했어요. 자, 3, 4교시는 이어서 이제 오후에 장기술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프린트거든요. 거기 그 기출문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괜찮으시면 제가 그 자료 잠깐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 지금 107회부터 111회까지 각 챕터별 출제 동향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 놨죠. 그래서 111회를 한번 보시면, 물론 얘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쪽 챕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 챕터에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보시면 이제 총계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쪽부터 안테나 및 무선까지 쭉 나왔는데, 보시면 111회의 특징은 통신이론 문제가 없었네요. 물론 그 3교시에 보면 BPSK에 관련된 문제를 통신이론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무선 측면, 무선공학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출제는 이제 고르게 됐는데, 그 앞에 차인 110회하고 비교를 하면 110회는 굉장히 고르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111회를 분석한 결과로만 놓고 보면 홈 네트워크 분야, 이 홈 네트워크 쪽이 이제 IoT에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0회에 비해서는 좀 치우친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1회 출제 경향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요약 정리된 내용을 아마 이후 시간에 장부진 기술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1교시, 2교시에 대한 기출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일단 제가 맡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멘토링하고 그 신기술 동향에 대한 과정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저와의 시간은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페이지 스케일러블 HEVC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제 말 속도가 빠릅니까? 조금 늦추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 이제 저의 스피치 속도가 좀 빨라서, 이 정도 속도면 괜찮을까요? 예.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1교시, 2교시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푸셨는지 복기가 머릿속에서 좀 빠르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떠셨습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어서 저랑 살펴보겠지만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시험이? 잘 보신 것 같으세요? 잘 보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술사 시험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풀어낸 결과물을 채점자가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썼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 합격을 못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그런 판단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시험을 보고 나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 시험에 어떨 것 같다,